고요. 달러화는 또 갑자기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이 경제 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계절적인 변화가 어떤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또 꾸준히 공부할 필요는 있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1부 때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 규제 어떻게 또 달라질까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내수 안 좋다고 하죠. 대형마트 잘 안 간다고 하죠. 그런데 연초 대비 바닥에서 대형마트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백화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아니 내수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LS증권의 애널리스트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화장품 네. 이야기를 좀 했었고 네. 이번에는 유통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유통산업 올해 그 하반기 유통 전망 이거 발표하셨나요 자료를? 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의외로 따뜻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간만에 온기가 돌고 있다. 온기가 돌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바닥을 친 건가요? 네, 일단은 12월에 저희 정치적 이슈 이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게 4월부터 해서 조금씩 기준선 100을 넘어선 상황이 되었고요. 아하. 그리고 아무래도 새 정부가 취임하시자마자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지역 화폐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우세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통업체 주가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020년 5월에 저희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나왔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 사용처가 편의점에만 이제 전통 유통업체 중에서는 그랬었었고 그게 그 지역 화폐 네네. 형태로 나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못 썼죠. 예. 근데 그때 실적들을 보시면 5월까지 백화점 쪽이 성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지급되고 나서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명품이랑 대형 가전 쪽이 2분기 전체로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괜찮았던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은 당연히 저희가 그때 사용처였기 때문에 담배 보루 매출이 좀 증가를 많이 했는데 네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셨다 보니까 그런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던 수요들이 좀 편의점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좋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워낙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비 여력에 대한 그런 좀 풀리는 부분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또 하반기가 성수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연말 소비 시즌도 있고 그리고 추석 같은 명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돈이 돈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당시에 이번에도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쓸 수는 없지만 돈이 돌다 보니까 맞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도 같이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한 부분부터 좀 이렇게 따져볼까요? 대형마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대형마트 실적 자체도 올라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적도 사실 지난 2, 3년간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이었다 보니까 네. 업체들이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용 구조를 조금 더 슬림하게 얇게 만들어 놓은 내용 때문에 네. 조금만 매출이 반등을 해도 어쨌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워낙 안 좋았어서. 네. 그야말로 바닥을 가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그렇죠. 거의 뭐 2012년부터 해서 규제 때문에 계속 오프라인 점포는 안 좋았고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든 온라인 그 식료품 시장을 공략해 보려고 했지만 뭐 쿠팡이나 컬리 같은 업체들 때문에 적자를 피하기 어려웠고 그런 구간들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체질 개선을 해놓은 부분들이 좀 올해부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비용 그리고 구조도 조금 더 낮춰놓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더불어서 또 원래 이제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대형마트 외에도 뭐 슈퍼마켓이나 뭐 여러 가지 포맷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사실 팔리는 상품이 똑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똑같은 생수라든지 똑같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매입했었다면은 이제는 전 사업 부문 통합해서 매입하는 그런 구조로 바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가 좀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게 수익성 개선에도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그럼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대형마트를 더 찾나요?
사실 이게 예전에 너무 안 찾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찾는 것처럼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이제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긴 하지만 그렇죠. 온라인으로 또 무료 배송을 받으시려면 4만 원 금액을 채워야지 보통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애호박 2,300원짜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4만 원 채우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지갑이 얇아졌던 부분들이 좀 그냥 소량으로 구매를 그때그때 하는 식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대형마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SSM이라고 부르는 슈퍼마켓도 그렇고 조금 매출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저희가 앞에 1부에서도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 네. 만약에 이게 더 강화가 돼서 규제가 더 강화돼서 공휴일로 규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일 대비 주말이 매출이 30% 정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서 기존 이제 이랑 다르게 공휴일로 무조건 의무로 바뀐다면은 네.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 2012년 처음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을 때랑 조금 다른 거는 온라인 쪽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거 대비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일정 부분 좀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홈플러스가 어쨌든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좀 완화되는 부분도 거의 10년 전과는 다르게 약간은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마트로 상장되어 있는 네. 그 법인 한국거래에서 상장된 그 회사 보면은 올해 초에 주가가 꽤 오르다가 네네. 최근에 이런 의무휴업 규제 네, 강화 네. 이야기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퉁 네.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었죠. 그러게요. 네, 그날은. 홈플러스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기업 회생 신청한 지 거의 100일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근데 최근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산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다. 낫다. 이런 네. 계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산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할 기업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기업 가치, 그러니까 계속 운영했을 때 기업 가치가 2.5조 원 정도이고 청산했을 때 가치가 3.7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M&A 신청을 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매수해줄 만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들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심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이커머스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또 출하 경쟁했었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프라인 점포가 필요한 업체들 정도가 저희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어쨌든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은 이거를 좀 인수할 만한 업체들은 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시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7월 10날까지 이제 그 회생 계획안 이제 낼 거여가지고 그 전까지 뭐 이런저런 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유통업체 그 대형마트 씬에서는 좀 경쟁 완화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한다. 이렇게 그건 볼 이제 수 있겠고요. 경쟁사 입장에서 봤을 때 홈플러스 넘어지면 우리한테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이제 냉정한 경쟁 상황인 거고 네.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MBK가 홈플러스를 그대로 계속 경영을 할까는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그쵸. 그럼 누군가는 인수하러 나와야 하는 건데 그렇죠. 최소한 청산 가치가 3조 원 넘게 계산이 됐다면 네. 그냥 본래 가치만으로 사도 3조 원 이상의 돈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대형마트 산업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할 인수 주체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대형마트 산업에. 예. 근데 이게 또 사모펀드가 물려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모펀드에다 넘길 것인가? 아니면 유통의 어떤 전통적인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물망에 오르는 기업들 이름은 좀 언론에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물망에 이제 오르는 거고,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통으로 이제 매각이 안 되면 점포를 뭐 개별로 해서 뭐 조금씩 쪼개서 판매를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될 수는 있겠고,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뭔가 지금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뭐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규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유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청산 가치 높게 나오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도권 권역은 어떤 기업에 팔고 그렇죠. 지방 어떤 그렇게 할수 권역의 있죠. 매장들은 어디에 네. 팔 이렇게 쪼갤 수는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근데 이게 원체 고용이라든지 맞아요. 협력사 소상공인한테도 맞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제 크기 엄청 크죠. 때문에 네. 그냥 청산시키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만약에 어찌어찌 회생을 한다고 해도 과연 예전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뭐 브랜드 가치가 예전만큼은 안 되게 되다 보니까 뭐 언제든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소비자들 사이에 좀 만연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한 부분들 때문에 뭐 납품도 기존 대비 조금 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에. 자연스러운 악순환에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악화되고 네.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럼 과연 얼마나 그 경쟁력이 회복할 것인가. 물론 이제 시간도 돈도 노력도 또 많이 필요할 테고요. 네, 네. 이건 조금 더 저희가 뉴스를 더 지켜볼게요. 백화점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은 기존에도 대형마트보다는 더 선방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명품이랑 뭐 식품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명품은 뭐 온라인 쪽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비싼 거 사고 싶으면은 좀 물건도 매장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네. 또 뭐 주시는 음료수도 같이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얀 장갑 끼고 만들어주시는 그런 거. 약간 누리면서 사고 싶은 그런 니즈 플러스 먹는 건 또 저희가 뭐 사이버상으로 못 먹으니까 직접 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팝업 스토어 통해서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연초부터 해서 그 보석하고 시계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좀 많이 단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이 20-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네. 덜 팔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사자 이런 선수요 구매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저희도 제가 이제 10년 넘게 유통업 분석했지만 과거에 이제 합리적 소비라고 명품이랑 그다음에 SPA 브랜드 네. 그러니까 중가에 있는 뭐 전통적인 우리 백화점에 뭐 5층 6층에 있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다면은 최근에는 다이소가 1,000원짜리로 4조 매출을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 명품 시계도 잘 팔리는 그런 좀 극단으로 치닫는 극단적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예, 최근에 좀 트렌드. 우리가 늘상 양극화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데 네. 그 양극화의 끝단이 더 멀어지는 진짜 거죠. 극단인 거죠. 극단과 극단으로 정말 뭐 수백만 원짜리 잘 팔리고 아니면 그러면서, 몇천 원짜리. 네, 다이소에서도 구매하시고. 네. 근데 그 아까 명품 같은 거 가격 올릴 때 더 네. 매출이 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러 가격 인상을 그러면 예고를 하나요? 네, 약간 매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매장에서 뭐 직원분들이 뭐 오를 거라고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구매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 살짝.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해외 사이트에서 이미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순차적으로. 예, 약간 커뮤니티 상에서 바이럴 되면서 예, 다들 좀 구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객님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30만 원 올라 있을 거예요라고 하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이런 게 굉장히 잦게 일어나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 다들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브랜드 뭐 인상 계획이 있으신가요?라고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조금 더 둔감하고 네. 오히려 그게 소비를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네. 거고요. 근데 이게 소비만 양극화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백화점 점포도 양극화되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대형점 위주 그리고 또 저희 보통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불리는 좀 대표적인 그런 점포들 위주로만 성장이 잘 나오고 네. 있고 지방 점포들이나 아니면 좀 소형 점포들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적자를 내거나 또는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어느 백화점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네. 영업이 안 돼서 폐점하는 백화점도 네, 있고 네, 네. 어느 백화점은 점포 하나에서 연매출 3조 원 넘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랑도 연관이 있는 게 과거처럼 저희가 뭔가 물건을 필요로 해서 그냥 구매를 하러 가는 점포의 포맷이 네. 백화점이 아니라 요즘에는 가셔가지고 시간도 보내고 뭐 미술관에 가셔가지고 뭐 전시도 보고 그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그리고
뭐 교보문고 같은 그런 서점에도 가서 뭐 시간을 보내고 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점포가 커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과거처럼 지방에 조그만한 그런 점포들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그런 대형 점포들 위주로만 좀 많이 쏠리고 있고 더불어서 뭐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오셨을 때 뭔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쇼핑몰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예, 그런 차이가 난다.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들의 소비 양상이 또 백화점의 모습을 또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는 거고 백화점 중에서도 예전에 왜 매스 브랜드 그러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여러 사람 와서 막 세일할 때 많이 사가고 대중적인 줄 네. 서서 사고 이런 백화점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도 극단으로 치닫고 막 있는 고급화되어 있는 백화점만 그쵸. 더 잘 나가고 아예 고급화. 네. 또 한켠에서는 진짜 몇 천 원짜리 파는 곳이 정말 다이소. 잘 나가고 편의점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근데 사실 편의점이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불황에도 잘 나가고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네. 1인 가구 시대 트렌드에도 맞는다. 맞습니다. 또 코로나 때도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점을 쳤나 봅니다. 점포 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원래 이제 5만 5천 개 넘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네. 진짜 그러다가 많긴 했었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었다. 빠르게 늘었었죠. 그래서 88년도 저희 올림픽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업태가 편의점이라는 오. 업태였는데 거의 3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감소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점포 수 그리고 점포당 매출액으로 업태의 성장을 논할 수가 있다면 이제 점포 수로는 거의 일본 비스무리하게 지금 출점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이 인구도 많고 거의 1억 2천만이 네, 넘는데 국토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출점이 되게 많이 된 거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인구 2배 넘는 나라만큼의 편의점이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점포당 매출액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뭐 편의점의 점포 매출 중에서 한 38% 정도가 담배 매출이어가지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예, 예. 여전히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다른 HMR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카테고리들이 성장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비중이 막 과거처럼 이제 과거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담배 매출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포당 매출액을 좀 제고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담배 하나 사서 나가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 객단가 높이려고 네. 그 도시락도 있고 네, 뭐 네, 선물 네, 세트도 네, 갖다 놓고 별의별 네. 거 다 갖다 네. 넣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 객단가가 좀 성장세 올라갔습니까? 자체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네. 최근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그런 새로운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세 자릿수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일본 놀러 가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와서 먹어보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지금 소비 패턴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다이소랑 가장 겹치는 그렇죠. 그런 카테고리들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출 점포당 매출액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예전에는 치킨 피자도 팔았고 지금도 팔고 있고 네, 커피도 뭐 ATM기, 네. CD기 네. 들어온 지도 정말 오래됐고 네. 이제는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고 네. 택배도 이제는 기본이 됐어요. 그렇죠. 또 새로 도입되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제 그 환전도 해준다고. 환전도 해주고. 별의별 걸 다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이익률이나 이런 게 괜찮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한 상태이고 어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익성이 과거 대비 좀 빠진 거는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이 한 상품의 히트 주기가 과거에는 뭐 평균 22개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출시됐을 때 이제 그게 유행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2년 가까이 갔는데 됐는데 지금은 4개월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유행이 더 빨라졌어요. 네. 근데 제가 요새 미팅 가서 4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더 짧은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유행 주기가 단축되는 것들이 편의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내야 되고 또 뭔가 히트를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백화점들은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 형태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건 두바이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두바이 초콜릿이 작년에 상반기 때 예. 근데 유행했었었고 지금은 좀
꺾였나요?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해서 이제 편의점에 깔리기 시작했을 때 이미 유행이 끝나버리고 약간 식어버리고 스웨덴 그래요? 젤리로 넘어갔었고요. 네, 이제 스웨덴 젤리예요? 네, 그것도 이제 끝났고 아, 올해 그래요? 상반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네. 벌써 끝났어요? 무슨 유명 어. 연예인이랑 같이 콜라보했던 맥주, 그다음에 무슨 뭐 오크통의 소주, 뭐 또 뭐 약간 아이스크림인데 치킨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만 벌써 좀 여러 가지 히트 상품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다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 지나간 네,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만큼 유행이 빠르고 네, 또 네, 그거를 네. 편의점이 선도하고 편의점에서 거기서도 MD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맞습니다. 기획하시는 분들 진짜 머리 빠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과거처럼 막 쭉 스테디셀러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뭐 한때 유행했다가 그냥 SNS에 인증하고 또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러니까 그 SNS로 인증한 걸 또 외국인들은 딱 와서 한국에서 요즘 이게 유행이래 네. 라고 해서 국내 입국하자마자 편의점 달려가고 가서 해보고, 사진 찍고 찍고, 찍었으니까 이제 뭐 다음 거. 근데 그 외국인이 다음번에 올 때는 그 유행은 지나간 지 한참 그쵸. 지났을 때고 그 또 유통업체 이야기하자면 이거 올리브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드럭스토어라고 초창기에 맞습니다. 그랬었고 네. 그다음엔 H&B 헬스 앤 뷰티 네. 중심으로 파는 근데 요즘은 또 별거 다 팔던데 네, 근데 처음에 여러 드럭스토어 심지어 해외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맞아요. 또 화장품 파는 가게들도 경쟁이 맞아요. 치열했는데 많았었죠. 어떻게 올리브영이 그걸 다 장악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이게 과거에는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 아리따움이라는 자체 화장품 유통 매장. 채널, 어떻게 보면은 뭐 전문점 같은 거죠. 네네. 그걸 런칭하면서 그거에 점주님들이 반발이 좀 있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올리브영에 똑같이 있으면은 곤란하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올리브영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유명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을 왜냐면 매대는 채워야 되니까 이제 네네네. 그런 걸로 입점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H&B 스토어의 모습을 갖췄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는 업체들이 뭐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있었고 과거에 왓슨스였었고 그리고 롯데쇼핑에도 롭스가 마트 사업 부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마트도 부츠, 분스 다 하나씩 했죠, 자체 브랜드를. 네, 신세계도 시코르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심지어 LVMH의 세포라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미 올리브영이 매장을 확장을 많이 해놨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아성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뭐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도 그렇고 뭐 대형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다 약간 지금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신사업에 투입할 그런 자원이나 에너지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다 철수하거나 뭐 종료하거나 사업을 굉장히 축소해 놓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의 호황을 올리브영이 어떻게 보면 다 누리고 가져간 거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뭐 1분기에 어쨌든 QOQ로 매출 성장률이 조금 빠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분기 4분기 대비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성장세가 꺾였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가장 그 세일도 크게 하고 연말 성수기이기 때문에 1분기 성장세는 항상 저희가 전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낮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거를 가지고서 뭐 성장이 꺾였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저희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3분기에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과거에는 면세점으로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샀다면 아무래도 면세는 또 그래도 달러로 구매하시다 보니까 또 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여러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브랜드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런 소비가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쪽으로 조금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올해에도 올리브영 질주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그룹이 만든 세포라라는 매장도 결국엔 철수했잖아요. 네, 국내에서 한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유통기업들도 줄여가고 있고 그걸 네. 다 올리브영이 더 먹어 나가고 있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올리브영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뭐 올리브영에 계신 손님분들이 다 그 면세 그 텍스프리 받고 있는 모습 여권 내면서 그런 모습들이 부가세 심심치 않게 근데 포착되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 매장은 해외에도 많이 있고 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화장품 전문 매장 그렇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브랜드 다양성이 크게 한몫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지금 유행, 어떻게 보면은 다들 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뭔가 패키지도 신선하고 이런 빨리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가셔서 기본적으로 구매, 저희 뭐 예를 들어 김사고 막 이랬던 거랑 비슷하게 예, 한국 가면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이제 일본 그런 가면은 그 것들이죠. 편의점 같은 데 가보고 막 네, 편지숍 뭐, 가보듯이 네, 이거 사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SNS 통해서 워낙에 전방위적으로 다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유행하는 거는 똑같이 실시간으로 글로벌리 유행할 수 있는. SNS로 바로 퍼지고 네, 맞습니다. 나 지금 한국에 있다. 어떤 매장에 있다. 네. 뭐 처음 여기서 봤다. 이거 막 짱인 것 이렇게 같아. 이제 이러면은 이거 영상 통화해서 또 친구한테 보여주고 그쵸. 사가고. 네. 이정옥님이 우리 집 앞에도 아리따운 매장이 폐업했어요. 바로 옆에 올리브영이 있어서. 고은호님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1도 모르겠네요라고. 화장품 잘 안 쓰시는 화장품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매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네. 이렇게 또 유통업의 트렌드도 크게 지금 바뀌고 있죠. 이런 흐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또 돈의 흐름이기도 하는 거고요. 네. 또 그만큼 또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영향을 그쵸. 받을 수밖에 그쵸. 없어서 우리가 지금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애널리스트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3일 새벽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시설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름세가 강남권을 넘어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서울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10시 36분 지나가고 있네요.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 유통업 트렌드 계속해서 우리 듣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내수 활성화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 2차 네. 추경도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0조 원 넘을 거다 여러 가지 예상들은 나옵니다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내수 혹시 또 유통업에는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유통업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경 안에 이제 그런 내수 부양하는 형태를 뭐 앞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역 카페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갑에 있어서 뭔가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반기가 보통 돈을 또 많이 쓰시고 또 10월에 해외 추석이 연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게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소비에는 조금 더 소비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24년도가 소매 판매액이 이제 0.1% 감소했는데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로 봤을 때도 3년 연속 최장기간에 감소했고, 그리고 또 이 기간에 이제 감소한 기간 자체가 95년도에 통계 작성한 이후에 최장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금 좀 불을 지펴주면은 어쨌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았기 그 바닥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물론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유통업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올리브영 이야기면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소입니다. 네. 다이소는 정말 매장도 엄청 많아졌고 진짜 여기는 거의 최고가품이 5,000원이라면서요. 5,000원이죠. 5,000원 이하 제품 팔아서 매출 4조 원.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천냥백화점 뭐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자들은 다 저물었고 여기는 또 어떻게 또 다이소만 살아남게 됐을까요? 다이소가 이제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또 네. 4,000원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팔아서 지금 작년에 3.9조 원 매출을 올렸고 예. 지금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올리브영이 한 12% 후반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다이소가 한 9% 정도이고 이게 약간 피부로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 현대백화점, 백화점 부문이 지금 한 5% 수준이니까 아니 그 되게 몇천 원짜리를 팔아서 백화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지금 모든 소비재의 가격을 낮추면서 지금 뭔가 가격에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다들 고통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포맷으로 가고 있는 다이소 같은 경우는 네. 다 흡수를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시커머스 업체들 대비해서 품질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무, 뭐 알리 이런 네. 걸로도 많이 이제 정말 공습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싸긴 하지만 뭔가 조금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납품업체들 통해서 지금 상품 제조하고 있는 다이소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들도 일부 작용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내에서 제조해요? 국내 납품업체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 납품업체인데 뭐 중국에 제조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00% 중국에서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야, 근데 영업이익률이 9%에 이른다. 결코 낮지 않아. 네. 어떻게 보면 높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니 언제까지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몇천 원 순으로 이제 이걸 가격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5,500원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6,000원짜리로 올리지 않을까? 그 임계점은 언제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초에 약간 화장품 가격 같은 거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그냥 낭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막 다들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그래서 그런 반응들 고려했을 때는 뭐 당분간은 이거를 올리는 거는 오히려 자충수이지 않을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죠. 5,000원 만약에 넘어가면 뭐 10,000원짜리 등장하고 하면 다이소 갈 이유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건 이 회사가 또 전략적으로 또 그걸 생각하고 있을 테고. 또 여기 외국인들 요즘 많이 가요?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저희 여의도 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는 뭐 계산하는 줄이 뺑뺑뺑 돌아가지고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됐고 그리고 뭐 그냥 1,000원, 2,000원 하니까 그냥 재미로 가보시는 분들, 재미로 갔다가 이거 괜찮네라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여의도에 계시는 더현대 이제 구경하시고 넘어오셔가지고 뭔가 좀 저렴하고 또 그런 또 캐릭터 제품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가시는 분들도 또 많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가 그 오프라인의 올리브영 그리고 다이소가 가장 잘 나간다면 온라인은 단연 쿠팡이죠. 네. 근데 쿠팡은 예전에 한참 이제 계속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면서 불안하다 했었는데 네. 회사는 계획된 적자다, 전략적인 적자다라고 했었고 이제는 좀 어떻게 흑자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그리고 회사도 지금 올해 연간으로 그 고정 환율, 그러니까 환율 지금 변동이랑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대 매출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도 괜찮았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객 수, 그다음에 고객당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고객 수는 편의점이랑 마찬가지로 꽤 목에 찬 상태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뭐 쿠팡이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봤을 때 3천만 명 정도 사용하고 계시니까 꽤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쓰고 있다. 거의 다 쓰고 계신 경제활동 인구 한 2,800만 명대인데 그러니까요.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확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일단은 가입자 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당 매출액으로 봤을 때 이거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400불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가 뭐 생수나 휴지나 물티슈 같은 걸 그런 거 통해서 사실 이걸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관여 상품들,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옷이라든지 패션, 뭐 그리고 화장품 같이 좀 객단가를 높이면서 이제 고객을
그 플랫폼 안에 좀 가둘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쿠팡이 이번 1분기 때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때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명 해외 화장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완료했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뭐 찻잔 그릇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보석 브랜드 보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패션 주얼리의 패션 그런 주얼리. 브랜드들도 입점을 별거 다 했다라고 파네요. 밝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객단가를 좀 제고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보이고 그리고 쿠팡이 아무래도 이 셀러분들 판매하시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구매로 전환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PB 상품들도 많이 내놓고 있어서 이번 1분기 때도 화장품 PB 상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봐서 써봤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로 지금 과거의 생필품 위주에서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네. 근데 쿠팡은 빠른 배송으로 유명했는데 네. 그 가전 제품도 그래서 그렇게 빠른 배송해주고 빠른 설치하는 걸로도 차별화를 했고 네.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새벽 배송해주고 한번 반지 껴보고 무료 반품하고 이렇게 가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귀금속 브랜드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백화점에 입점된 그런 중가 정도의 그런 패션 주얼리 브랜드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근데 아까 그 화장품도 쿠팡에서 판다고 했고 다이소에서도 화장품 팔고 네. 그러면 올리브영 같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화장품 전문 매장이었던 것들 네.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건 아닙니까? 약간은 타겟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다이소는 가격 그리고 좀 소용량 단위 그리고 네. 뭐 같은 제품이어도 패키지 그러니까 용기가 조금 더 뭐 찢어 쓰는 파우치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화장품 원가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용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내용물보다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만 네. 내용물보다 용기가 더 비싸다.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대용량이나 비싼 용기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그냥 찢어 쓰고 뭐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용량으로 그리고 또 그 용기가 그 각각 제품마다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금형을 똑같이 떠가지고 라벨만 바꿔서 붙이는 그런 용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들이 다이소에 좀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화장품 종류는 다르지만 네, 그렇죠. 네, 그 케이스는 브랜드만 거의 다르지만, 비슷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공산품 케이스를 쓰는 거라 보시면 되죠. 그렇게 좀. 근데 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좀 약간 포지션하는 완전히 게 차별화돼 있네요. 다른 부분이어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쿠팡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완전 양분돼 있죠. 네, 다른 데랑 격차가 너무 멀고요. 너무 벌어졌죠. 더 이상. 그러면 쿠팡하고 네이버 사이는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이제 올해 들어서 커머스 쪽,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을 다시 한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3월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스마트 스토어랑 브랜드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서비스로 개설된 상점만 들어가 있는 앱을 따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아까 제가 쿠팡이 3천만 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4월 기준으로 400만 정도라서 좀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 아직 뭐. 예, 그러니까 기존에 네이버 쇼핑이 있었는데 따로 빼가지고 또 앱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게 예. 그 네이버 플러스 쇼핑이라는 게 과연 잘 될까? 기존에 그냥 네이버는 가격 검색, 가격 네. 비교해서 쓰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앱을 따로 깔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본다? 네. 그럼 예전에 지마켓 11번가 앱 따로 쓰는 거랑 뭐가 다르지? 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 그래서 일단 3월에 그 앱이 나왔고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컬리하고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6월 2일부터는 판매 수수료를 이제 도입을 새로 하는 걸로 이제 또 바뀌었고 해서 네이버가 사업 구조가 이제 광고, 커머스, 그다음에 핀테크, 그다음에 이제 AI 쪽도 있고 콘텐츠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광고 쪽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같이 안 좋고 네. 콘텐츠도 이제 웹툰 뭐 미국에 상장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AI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챗GPT가 워낙에 지브리 그런 배경화면 때문에 많이 쓰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검색 쪽에서도 빠지고.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커머스인 것 같아서 이쪽에 좀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 스토어 보시면은 과거랑 달라진 게 발견이라는 탭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저희가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처럼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콘텐츠 자연스럽게 이제 쇼핑으로 이어지게끔 그 공식을 지금 따른 앱이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 가격
비교하기 위해서 네이버 창에 검색하시면은 그냥 상단에 보통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께 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스크롤을 무한으로 내릴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고인물 셀러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가 이제 그 안에 좀 더 기울어진 머물 수 운동장이 있게. 아닌, 아. 그래서 약간은 더 플랫폼 안에 좀 더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좀 씌워놓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요즘은 있습니다. 보면 그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이런데 한 번 네. 빠지면 한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이버도 이제 그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네, 네. 네이버 앱 뉴스 보러 들어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30초짜리를 계속 보고 있고 그런 저를 발견하고 막 놀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또 전략들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 쓰게 하려고. 네, 네. 왜 우리가 이커머스에 C커머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알리 또 테무 네. 엄청나게 마케팅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약간 자체적으로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으로 지금 어쨌든 나가는 것들이 예. 잠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미국에서 이게 활성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직구하는 것처럼 800불 미만으로 구매를 하시면 그냥 면세로 바로 개인 용도로 쓰는 걸로 받아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사라졌고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뭔가 미국으로 그동안에 많이 내보냈던 것들이 막힌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중국이 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잘 팔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예, 옆에 저희가 있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떨이 할 수 있고 막. 그렇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커머스가 그렇게 저희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거리로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주요 타겟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주요 시장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테무도 그렇고 쉬인 같이 이제 패션 쪽으로 네.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광저우 중국 내에 굉장히 생산 기지가 많았었는데 아하. 이걸 베트남으로 옮기게 되면은 뭐 조금 더 페이버를 많이 주겠다. 좀 더 호의적으로 뭐 납품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더 원가를 비싸게 해서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산업자들한테 회유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의 그 미국과 관련된 동향이 또 간접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저희, 영향을 또 미치게 네. 되는 거고요. 오늘 그 유통업 트렌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돈의 흐름 또 유통업의 산업 발전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속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LS증권 애널리스트 오리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속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습에 이란군의 참모총장 또 고위 핵 과학자가 사망했을 가능성 이런 뉴스들도 올라.